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개발 혁신법 기준 하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첫 번째, 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정산 방법의 변경부터 해서 9가지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연차정산을 실시하였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단계정산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단계정산은 실무에서 정산부담 완화 목적으로 실시된 걸로 그렇게 추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많이 궁금해들 하실 텐데 2021년 종료과제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이전에 계속 과제냐 아니면 2021년 중에 협약을 체결한 신규 과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면은 계속과제의 경우 올해 연차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먼저 계속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연차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서 정산을 실시하는 그 이전에 하셨던 절차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펴보면은 우리 연구개발 올해 이제 협약 연차가 종료된 이후에 3개월 이후에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관련 내용에 따라서 정산이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올해 연차가 종료되시고 다음 연차가 존재하신 경우 단계 이율의 그 기준을 준용해서 잔액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해서 이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 실적 보고서 제출하시기 전에 이율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올해 협약하신 신규 과제에 대해서는 2021년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 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연차 상시 점검을 통해서 이번 연도에 사용하신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1년 사용하시고 남은 잔액이 존재하실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를 통해서 집행내역 등록 완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행하시면 다음 연차로 자동 이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법 기준하에서 정산 절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는 연차별로 이제 협약이 진행이 되나 지금은 단계 전체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각 단계의 연차마다 분기를 기준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한 후에 연차가 종료되면 연차 상시 점검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연차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잔액의 이율을 과정을 통해서 잔액은 다음 연차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가 종료가 되면 정산을 비로소 실시하게 되는데 이 정산의 범위는 단계 내에 존재하는 첫 번째 연차부터 마지막 연차까지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기간은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위탁정산법인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통한 후에 정산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 과제의 경우는 2021년 계속 과제의 경우는 2021년 과제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표에서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진행하시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계정산, 그러니까 신규 과제에 대한 단계정산의 연차 연구비 잔액 이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가이아 시스템의 자료실에 보면은 시스템 사용자 및 사용자 매뉴얼 및 활용 가이드라는 탭이 있는데 거기에 35번에 관련 매뉴얼이 올라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연차 잔액이 존재할 경우 이 연차 잔액 내용을 완료 처리하고 다음 연차로 이동하는 일련의 행위를 시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연구개발비가 이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가이아 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셔서 연차 잔액이 이율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스타의 문의한 결과 이 탭의 활성은 차년도 연구개발 과제가 등록이 돼야지 된다고 하니 지금 당장은 아마 실행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 연차가 다음 연차가 생성된 이후에 이 내용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개발비 정사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 내용, 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단계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이아 시스템 통합이지바를 통해서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사용실적 보고의 내용에는 이자 총액과 그 용도와 사용 실적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 저희 기재하는 란 보시면은 뭐 이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그 부분도 반드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혁신법에 열거하고 있는 제출 서류로는 사용 실적 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증명자료, 선물 부담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요. 예전에 현물 출자 확인서 자체가 현물 부담 확인서라는 용어로 변경되어 있는 정도가 좀 변경된 상황이고요. 자체 규정은 존재하시면 반드시 올려주시면 정산에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연차별로 해당 연차 종료일까지 사용 내용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카드 사용에 따른 등록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차 종료일 이후 수정 보완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법의 정산 실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 용도와 사용 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합니다. 즉, 혁신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와 그 실적이 부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정산의 목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즉,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들이 등록하신 통합이지 바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별도 정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부담 기준, 사용 용도, 계산 기준, 인정 기준 및 사용 절차, 이자의 사용 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법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면 정산에서 불인정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적법한 연구비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해소에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횟수라는 의미는 뭐 불인적이나 잔액 반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물 예산으로 잡혀 있고 현물 집행 금액의 차이만큼을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의미입니다. 현물은 현금과 다르게 정부 지분율을 고려해서 회수받는 내용이 아니므로 그 내용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금 연구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잔액과 불인정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하는 거고 정부 지원금 지분을 고려해서 회수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금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은 연구개발비 이전 단계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월금은 고려하지 않고 단계의 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위탁연구개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을 계산합니다. 즉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주관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금 지분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한다. 이거는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에 대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는 버리고 첫째 자리까지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접비 사용 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 상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은 회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간접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직접비 사용률, 직접비 사용 비율을 연동해서 정산을 실시하고 해당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그 직접비 사용 비율을 초과하는 간접비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규정은 직접비 사용 비율이 미미한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생성된 규정으로서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를 넘어간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은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하지 아니한 간접비와 사용 용도 또는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를 흡수하게 되어 있어 해당 내용은 잔액은 존재하지 않고 영리기관의 경우에만 이런 내용이 존재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잔액과 사용 용도를 위반한 간접비는 정부 지분율을 고려해서 회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연구개발 횟수 세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 과제 협약이 해제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비영리기관의 경우 간접비는 흡수하는 대상이라고 하여서 간접비 잔액이 존재하지 않으나 과제 중간에 해약이 된 경우 간접비 잔액에 대한 잔액을 회수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기책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에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소과 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중간에 해약된 간접비의 경우는 월할 계산해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외의 금액과 앞에서 살펴본
직접비 사용 비율 연동해서 계산한 금액 중에 큰 금액을 잔액으로 보고 해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책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설명드릴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와는 추가적으로 월할 계산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 기관 또는 연구자의 기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 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구기관의 등의 기책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정산과 같이 직접비 집행 사용 비율만을 고려하고 간접비 잔액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산을 통해서 정산금이 도출되고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시면 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비목 등의 변경 제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혁신법에서는 간접비와 직접비로 나눠지고 직접비와 간접비는 표시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증액이 불가능한 사항도 좀 존재하였는데 연구 수당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증액이 필요할 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옆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인건비에서는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증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변경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영리기관이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정상에서는 단계 내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변경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1차 년도에 현금 인건비를 20만큼 증액시키고 2차 년도에 현금 인건비를 20만 원 감액을 시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아닐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인건비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현금 인건비의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은 사전 승인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전문기관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존재했던 규정으로 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계획과 다른 연구시설 장비로 변경하거나 계획한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해당 금액의 기준 자체가 부가가치세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을 3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고려한다면 해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계획한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기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 절차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해수당하게 되므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구입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얻어서 잔액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그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상 계상한 금액보다 20% 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러 위탁연구개발 기관이 존재하고 그 금액의 합계 금액 자체가 20% 이상 증액이 안 되는 경우는 주관기관에서 승인사항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신설 즉 협약 당시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신설을 할 경우에도 전문기관 사전을 통해서
신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은 연구개발 기간 동안에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입니다. 인건비와 다르게 간접비는 감액하는 경우는 승인 사항이 아니고 증액하는 경우는 승인 사항이라는 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질문이 많이 오는 내용으로 연구개발 관련 협약 변경 사항에 대해서 승인과 통보성으로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하실 부분은 해당 9번의 두 번째에 있는 연구개발 변경은 기본적으로 통보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비 변경이라고 하면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 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먼저 이해하시고 이 협약 변경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는 승인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총액에 대한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연구개발기관 부담금의 변경 또한 승인사항이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한 경우 승인사항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변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액 또는 감액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계획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사항입니다. 국제공동연구비는 모든 기관에 존재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승인사항이라는 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는 승인사항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구시설 장비 중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의 금액의 변경, 그다음에 신설, 그다음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는 통보성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연구시설 장비 구축 목적이 가제의 경우 설치 운영 장소의 변경 또한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수당의 경우 연구수당의 감액은 통보성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연구수당의 증액은 특시법상 증액이 불가하므로 전문기관은 승인을 통해서 연구수당은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접비의 경우 증액과 감액에 따라서 통보성과 승인성이 구별되는데 감액은 통보성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증액의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고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은 통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 변경은 승인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변경도 승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기관이라고 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는 개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며 그의 연구자의 변경은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통보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승인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연구수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액이 될 수 없다는 점 이해하시면 협약 변경과 관련된 전상과 관련된 협약 변경 사항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보받은 정상 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은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정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간이 불명확했는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기준 별지 제6호 서식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혁신법 적용에 따른 경과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례로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혁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부터 모두 혁신법을 적용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단계가 총 5개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단계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18년, 19년, 20년에 대해서 연차 정산을 실시하고 각 연차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법상 규정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시작되는 과제는 단계 정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을 자녀 단계로 보아 전체 기간에 대해서 단계 정산을 진행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혁신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경과조치 사례에 대해서는 혁신법 적용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21년에 대한 정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과제와 신규 협약과제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짐이 이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는 똑같은 케이스로서 2020 연차의 기간이 2020년과 2021년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혁신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집행하였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계 정산이기 때문에 단계 마지막에 정산을 실시하고 여기서는 2021년 20 단계 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산 기준과 해소 기준은 혁신법에 따라서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혁신법 기준하에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